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최근에 이제 주요한 시민사회단체하고 정부하고 좀 이렇게 그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최근에 김진표 총리 설인이 뭐니 해갖고 다 속상하고 시끄러운 얘기들, 뭐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나 이런 그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좀 정책적인 내용을 이제 선별해갖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이제 12월 3일자로 경실련이 발표한 그 땅값 추정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거의 2천조 원 정도의 지가가 상승했다. 이것이 기존의 이제 정부들의 그 지가 상승률에 비춰봤을 땐 가장 높은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엄청나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고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반박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근거를 대면서 공개 토론하자라고 한 상태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경실련은 공개 토론의 형식이나 내지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상의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이 쟁점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그 논란의 사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과되는 시점이거든요. 또 참여연대에서 서울 아파트가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시세 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은 고작 0.8%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슈 리포트를 이렇게 냈습니다. 예, 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의 평균 시세 증가액이 1조 4,305억인데 반해서 거기에 이제 종부세가 추가되는 돈이 한 67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증가한 시세에 비하면 한 0.8% 정도의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경실련의 경우에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실제로 다른 타 정부 시기보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이제 국토부의 반박은 오르긴 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을 봐도 한 1천조 원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것이 이제 경실련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GDP 규모의 상승이나 이런 요인들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갖고 뭐 작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 손본 걸 가지고 뭐 또 종부세 폭탄이니 뭐니 하는 보수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실제로 시세 증가한 거에 대비하면 이거는 세금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리포트를 내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논란이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국토부가 됐던, 아니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됐던, 아니면 시중의 언론이 됐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 수준 늘었다라고 하는 것,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자기 임기 동안에 고작 2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수치심이나 혹은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없이 그 수치를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실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관이었던 김현미 씨잖아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쟁점을 살펴보고 싶은데, 경실련 발표에 대해서 국토부가 얘기하는 해명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기 정부 추산으로는 64.8%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게 왜 쟁점이 되냐면, 사실은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 외에 정부가 임의로 표준지를 잡은 다음에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 즉 공시하는 지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최소값도 아니고요. 최소값도 아니고, 왜냐하면 최소값이라면 시세 연동이 돼갖고 그 연동률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야말로 세금을 걷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넌센스고요. 그리고 현실화율만 따졌을 때 경실련이 43%, 그리고 국토부가 63% 정도를 주장하는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경실련의 현실화율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실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주택 부분에 좀 집중한 분석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실련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소위 주택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산정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도 외의 토지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임야나 혹은 농지 같은 경우에 그 높은 현실화율이 이렇게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상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좀 따지면 경실련의 주장이 좀 더 합리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경실련이 주장했던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 가격 상승률이 2,800%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국토부는 국가 승인 통계인 집값 변동률에 따라서 한 610%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979년 당시에 토지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역시 국가 승인 통계가 당대의 실거래가, 즉 현실가를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한국에 여러 가지 국가 통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못 믿을 게 집가 통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장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공시지가하고 그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발표하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는 그것만 비교를 해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참여연대에서 얘기하는 이 시사 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이 0.8%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00조 원이 됐던 혹은 1,000조 원이 됐던 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의 재산세와 관련된 부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집값이 오른 것도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세 형평성으로 이렇게 좀 보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종부세 부담 증가가 0.8%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현재의 그 집가 혹은 그 아파트 값의 상승에 비례하는 조세 부담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유리한 사회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종부세 부과 기준이 한 3억 이상, 3억 이하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구분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집값이 3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9억은 감하고 9억에서 초과하는 3억부터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적어도 집값이 12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별로 없어요. 12억 이상 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만 해도 양도세나 여러 가지 조세에서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요.
1가구 다주택자 근데 내가 민대사업자로 등록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유리한, 조세에서든 아니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서든 훨씬 더 유리한 그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청와대에 있는 김수현 씨가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사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이 수두룩백백인데 시간을 갖고 견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견디라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이 좀 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공급된 임대주택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영구임대나 혹은 국민임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들이 대부분 시세연동형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몇 년 거치, 그러니까 소위 4년 거치 혹은 10년 거치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임대 아파트로 존재하는 아파트의 유형은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주택 혹은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시장가에 의해서 거래되는 주택 외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여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세연동형 임대주택이나 혹은 몇 년 임대주택 하다가 그것을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를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제 기준으로 봐도 그런 걸 임대주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토부와 경실련의 공개 토론회를 굉장히 기대하는 편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들이 좀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실련 화이팅! 이상입니다. 이곳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었습니다.